자, 3분기 6주차 수업 시작해 볼게요. 흐르는 북입니다. 최일남 1986년에 발표했어요. 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최일남은 도시 속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자, 어떤 소외된 문제점이 있었냐 살펴볼게요. 단편소설이고 가족사 소설입니다. 1대, 2대, 3대가 다 등장해. 자, 사실적으로 1980년대의 소외된 문제점을 그려냈는데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민주화 요구가 한창이던 80년대 서울 중산층 가정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08년도 수능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요. 서술자가 밖에 있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각각 서술을 해주는데 그 서술하는 관계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어떤 장면에서는 어떤 A라는 인물에 집중적으로 그 인물의 시각에서 내용이 펼쳐지고요. 자, B라는 인물, C라는 인물, 그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해서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각각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1대, 2대, 3대, 민, 노인, 그 다음에 민대찬, 그 다음에 민성규. 요 인물들의 갈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의 시각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동원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요, 예술론과 인간의 본원적인 삶의 추구.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떤 숙명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가족사 소설이라고 했어요. 민익태. 민노인으로 등장하고요. 아들 민대찬, 그 다음에 민대찬의 아들 민성규 이렇게 있어요. 민익태는 광대의 기질이 있었어요. 역마살이 있었어.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북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술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민익태는 당연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민대찬은 아버지가 자신과 그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어서 민대찬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광대였다? 그리고 아편도 하거든. 그래서 아편쟁이였다는 그 사실을 외부에 알려진다면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이 깎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예술적인 삶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자, 이렇게 예술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 간의 인식, 즉 민익태와 민대찬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예술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성규, 민익태의 손자인 성규는요, 아버지와 다릅니다. 예술적인 삶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소통을 하고요. 화합을 합니다. 제목이 흐르는 북이었죠. 북소리가 민대찬에서 끊겼다가 민성규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선 화합을 북소리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목의 의미 대충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중산층의 이기적인 삶의 세태, 민대찬은 현실적인 가치만 중시해요. 예술적인 삶 가치 중시하지 않아. 자, 거기에 대해서 현실 비판적인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리고 인간성 회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흐르는 북의 의미는요. 자, 단절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북소리를 통해서 민성규와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넘어선 세대 간의 화합, 그것이 바로 흐르는 북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럼 줄거리는 72쪽인데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림책을 한번 샀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자세히 안 보이지,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사람이 민대찬, 이 사람이 민익태겠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녀석들이 진짜 아버지 북소리가 듣고 싶어서 부탁한 줄 아세요? 어느 날 민대찬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고향 친구들이야. 고향 친구들이 놀러 와서 이 민익태한테 아버님 옛날에 저 어릴 때 듣던 그 북소리가 듣고 싶어요 라고 북소리를 청해요. 자, 민대찬은 속으로 끔찍해도 싫어합니다. 그 북소리를. 근데 민익태는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북을 쳐주고 난 뒤에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핀잔을 듣는 모습이에요. 날 빈정대는 그 녀석들의 표정 못 보셨어요? 라고 북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망신 주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북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디서 뭘 하고 가셨습니까? 제가 어머니와 양키 담배를 골라낸 꿀꿀이죽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을 때 몰입애들의 술자리에서 북쳐주고 받은 돈으로 기생 무릎을 베고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콩나물을 길러본 돈으로 그리고 제가 신문 배달을 해서 얻은 돈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 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끝끝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셔야 됐습니다. 라고 엄청 화내고 있는 거예요. 민익태는 충격을 받지.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민성규예요. 민대찬의 아들 민성규가 할아버지 대학생이야. 성규는 우리 대학교에서 봉산탈춤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북을 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자, 성규는요, 할아버지의 북소리 저는 좋아요. 할아버지 북을 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민 노인은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 아들이 분명히 싫어할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결국 승낙을 하고요. 그리고 봉산탈춤 공연에서 북을 칩니다. 봉산탈춤에서 북은요 크게 주인공이 아니지만 북을 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민익태는 너무나 기뻐요. 예술혼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열심히 그 집중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되고요. 오랜만에 꿀잠을 잡니다. 북은 이렇게 다시 고이 이렇게 위에 올려두고, 자, 그러나 일은 터지고야 말죠. 어떤 그 성균의 그 친구 엄마가 이제 민대찬의 아내 민익태의 며느리한테 이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너네 시아버님 봉산탈춤에서 북 쳤다며?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 민대찬이 그 사실을 알고 성규를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벌어집니다. 민대찬과 민성규의 갈등이지. 할아버지를 너가 감히 북소리를 치게 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교재의 지문으로 해당이 되고요. 자, 성규야 성규야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보세요. 민대찬이 이제 민성규한테 나와의 관계에 대해 아버지와 너는 아주 불만인 모양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지문에 있는 내용이 지금 만화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뺨을 딱 쳐요. 갈등의 절정이지? 깜짝 놀랍니다. 자,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성규는 데모를 하다가 이제 붙잡혀 들어가는데요. 자, 손녀 수경이는요,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성규의 동생이야. 집에 남게 된 민노인은 아무래도 그 녀석이 내 역마살을 닮은 것 같아 라면서 역마살과 데모는 어떻게 다를까 하고 생각하면서 손녀의 물음에도 아랑곳 없이 집에서 원래 북을 안 치는데 북을 둥둥둥둥 쳐요. 여러분, 1980년대는 그 민주화 요구가 한창이던 시기고요. 기존에 있던 61년부터 너무 길었어, 독재가. 그 독재를 좀 끊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제적인 관점으로 이 작품을 감상해 볼 때, 그랬을 때 기존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멈추고 새로운 세대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새롭게 이어나가야지 역사가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이 소설을 접근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그 당시 1980년대는 예술적인 가치가 너무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예술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가치관의 갈등이 있고 그 예술적인 삶을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술적인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소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텝 1 개념 이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73쪽입니다. 자,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판판히 우그러뜨리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계속해서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민대찬의 친구들이 놀러와서 북소리를 치고 난 뒤에 핀잔을 주는 거.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정한 게 아니라 그 북을 통해서 자기의 체면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왜 모르냐고 지금 민대찬의 입장에서 서술을 해주는 거다. 그치? 민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때밀어 넣었다. 자,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무는 며느리는 어때요? 더 많은 힐난을 쏘아붙인다는 것을 이제 민익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민익태의 입장에서 며느리의 심리를 파악한 거지. 이렇게 서술자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알 수 있는데 그게 때때로는 어떤 특정한 인물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의 시각을 서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서술이 되고요.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이라는 것은 중상층의 그런 삶이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 성공한 중산층의 삶.
그 삶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고위급 간부인데 너네 아버지 뭐해? 뭐 했었어? 이러면 우리 아버지 광대였고 아편도 했고 떠돌아다녀서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사회적 체면이 깎인다는 거지. 흠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리고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던 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 한 민익태.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고른 민익태. 그러면서도 복을 놓지 않고 아는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활과 전혀 무관했던 그런 며느리도 자기를 올곧게만은 대할 수가 없었다. 충분히 민노이는 이해하고 있었다. 민노이는 그들을 다 이해해요. 아들 내외 부부를 이해합니다.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으로 찾아온 영감을 즉 마누라도 싫어했어요. 자,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그래도 견디기가 수월했는데 자, 죽었나 봐. 그래서 외톨이로 남으면서 운신하기가 수월치 않았다는 것은 자, 이제 민익태의 아내가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자기가 더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과거 현재를 대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거 맞네요.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날씬한 생활도 뭐예요? 아까 세련된 입신과 똑같이 중산층의 삶,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 속에서 부담의 차원이 아니야. 그들이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면 자신의 힘들었던 그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미운 거지. 자, 그랬던 것이다. 자, 중략. 이 중략에는 이제 성규가 할아버지를 공연에 초청해서 그 공연이 잘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대찬이 아들이 그런 일을 펼쳤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꾸짖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이해해요. 아버지를 이해한데 그 논리를 그대로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논리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싫어하니까 나도 할아버지를 싫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요받는 거지. 자, 생각을 강요하는 거 이거 나는 그대로 연결시키고 싶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기특하구나. 자식한테 기특하대요. 정말 기특해서 그래? 아니지. 반어법이에요. 반어적 표현. 자,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내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네가 이때까지 한 행동을 보면 턱도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성규가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어야죠. 갈등이 없는데 무슨 화해를 합니까?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밑줄 쳐보세요.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자, 갈등을 넘어선 화합이지. 갈등을 넘어선 화합. 갈등을 넘어선 화합. 이게 바로 주제예요. 주제의식이 드러난 그런 대사예요.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역사는 흘러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역사가 단절되면 그걸로 끝이잖아.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듯이 우리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역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의식이 있지. 진보라는 게 뭐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찰싹 뺨을 칩니다. 어머니의 샷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또박또박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이렇게. 자, 이건 누구의 말이야? 새로운 등장인물의 대사가 나타나네요. 바로 성규의 어머니 송여사예요. 송여사, 성규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쌍그리 무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할 말을 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대. 하지만 아버지 생각 속으로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 나를 챙겨 넣는 거 뭐야? 생각을 강요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980년대 독재사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내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자, 그런 말씀이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물릴 지경이에요. 뭐 너도 내 나이가 되어봐라 이런 거요. 자,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은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생각과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내 삶을 살겠다는 거야.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로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고자 하고 또 한편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집착은 뭐예요? 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 있지. 그치? 아까 중산층의 삶. 그 다음에 생활의 감각 이거 뭐야? 다 똑같은 거야.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거지. 현실적인 가치를 높이 사는 거예요. 중시하는 거야. 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세계를 이해합니다. 둘 다 이해한대. 자, 할아버지의 삶은요. 자, 할아버지의 삶과 그리고 나를 이제 연결하는 것은 제가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와 내가 갈라서는 것은, 갈등을 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삼음으로써, 전제함으로써 그 전 세대와의 화합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그 비용, 그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비극의 차원만은 아니다. 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 때문에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돼.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있어. 그래. 하지만 예술적인 삶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있대.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 예술적인 삶을 완성했니? 라고 냉소적으로 묻습니다. 냉소라는 것은 차가운 웃음이야. 그걸 인식하기 나름이죠. 할아버지께 다만 복을 빼앗는 것은요. 한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생의 의지. 이건 뭐야? 삶의 의지. 그치? 삶의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를 초대해서 그 북을 치게 하는 게 옳았던 이유는 할아버지의 삶을 이어주려고. 생의 의지를 짓밟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삶의 의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북을 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1, 2,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3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자, 1분 지났습니다. 자, 1, 2, 3번까지 다 풀어보는 거예요. 자, 다 푼 사람은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같이 봐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민익태의 시선에서 며느리의 그 좀 떨떠름한 그런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인물의 행동을 요약적으로 제시했죠. 인물 간의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현재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대비했죠. 마누라가 살아있었을 때와
그 다음에 죽었을 때 그래서 인물의 처지, 미닉테 그런 처지가 더 수월치 않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4번에 반어적인 발화 기특하구나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인물의 일견에 대해서 다른 인물이 누구야? 민성규지. 그 성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거 맞고요. 5번 새로운 인물의 발화가 등장했습니다. 송여사의 발화인데요. 근데 그 발화가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예술적인 삶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자,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것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 2번. 자, 2016년 6월 B형 문제였는데요. 학습활동 과제에서 전통예술을 둘러싼 가치관의 갈등, 그리고 화해를 다루었다. 그 다음에 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이나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데, 근데 산업화 시대는 너무 사회가 급변하게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앞전 세대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건드리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1번. 성규 아버지가 민노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민노인과 공유하지 못한데 원인을 찾을 수 있군. 괜찮죠? 그 다음 2번.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민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괜찮네. 그 다음에 3번. 민노인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격리된 것은 아버지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치? 아버지로서의 노릇을 한 적이 없잖아. 그 다음에 4번. 성규가 민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예술적으로 할아버지 제가 북을 더 잘 쳐볼게요. 할아버지의 그 예술적인 혼을 읽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술적인 삶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소통이 단절된 거, 세대 간의 갈등을 내가 극복해보겠다라는 게 성규의 관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 바란 것은 그 예술가로서의 아버지의 삶이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 중에 민대찬이라는 그 민노인의 아들은 현실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 자, 이거 늘고 내신인데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였어요. 굉장히 훌륭한 문제였던 것 같아. 기억은요, 누구야? 민성규. 2번, 니은은 민대찬. 그 다음에 디귿은 민익태지. 자, 민노인에 대해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니은과 디귿. 즉, 민대찬과 민노인이 갈등하는 이유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인정하냐 부정하냐지. 그것이 똑같이 아버지와 민성규가 갈등하는 원인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예술적 삶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갈등의 원인이 똑같았어요. 동일한 갈등의 원인.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최척전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9페이지입니다. 최척전이라고 하니까 최척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겠네. 맞습니다. 최척의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조유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 인물이에요. 최척이라는 인물에게 최척의 사연을 전해 듣고요. 그래서 소설로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17세기 하면요. 아주 오래된 옛날은 아니야. 17세기는 자, 외국과도 교류를 좀 하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이생규장전 이런 거 금오신화 쓰일 때처럼 전기적인 그런 성격은 좀 줄고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말도 안 되게 등장하진 않아. 그래서 좀 지금 현대처럼 좀 사실적인 이야기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우연성을 벗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적이면서 사실적인 그런 소설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소설인데 가문으로 지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이 송우, 송유, 주우 똑같은 인물인데 가끔씩 번역 때문에 송우가 주우로 나타나는 책도 있고 주우가 송유로 나타나는 책도 있고 그래. 지문에서 내가 다시 알려줄게. 군담소설은요. 여러분 쓰세요. 이야기 담자인데 군은 뭐야? 군대 군자지. 전쟁 이야기를 다룬다는 거야. 전쟁. 그 다음에 애정은 러브. 근간의 애정소설이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우리 박시전 생각하면 돼요. 박시전 어때? 박씨가 나타나서 그 시비인 개화와 함께 용을대와 용골대 아주 휘황찬란하게 도술로 부채 던지고 오색시 던지고 해서 불 확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적을 무찌르죠. 그 영웅적인 활약에서 우리는 감명을 받고 통쾌함을 느끼죠. 그치? 근데 이 전쟁소설은요. 병자호란보다는 임진왜란인데 그 전쟁의 비극적인 그런 모습
또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데 이 작품의 특징이 있어요. 영웅이 등장해서 일본을 혼내주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전쟁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영웅이 등장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고통을 풀어냈다. 불교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꿈에서 다 부처가 나와서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우연성은 벗어 던질 수가 없어. 고전 소설의 특징이에요. 얘들아, 우연성의 반대는 뭘까? 우연성의 반대 한번 적어볼래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지금부터 시작! 우연성의 반대라. 자, 우연하게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연의 반대 뭐야?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죠. 근데 소설에서 필연적인 것은 잘 없어. 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과 비슷한 얘기로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개연이라는 것은 벌어질 법한 거야. 일어날 법해요. 그러니까 있음직한데? 이런 거야. 있음직함 이런 거예요. 있음직함. 근데 우연성은 있음직하지 않아요. 갑자기? 여기서? 이런 거지. 뜬금없이. 그런 거니까 우연성과 필연성, 개연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 다음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이산은 뭐예요? 이산 가족 들어봤지? 가족이 헤어지는 걸 말해요. 이산 너무 슬퍼. 그 다음에 재회는 다시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만남, 이별, 다시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복한다고 하네? 그러면 이별이 몇 번 반복되냐? 3번 반복돼요. 왜? 전쟁으로 인해서. 그럼 서로 다른 전쟁이 일어나겠네요? 맞습니다. 3가지 종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 군담소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쟁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이요. 여러분 이때까지 조선 아니면 중국이었지. 근데 일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남도 나와요. 안남은 뭘까? 자, 퀴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안남은요 바로 여기를 의미합니다. 자, 비읍, 티읕, 그 다음에 니은. 뭘까요? 어딜까? 여기는 5, 4, 3, 2, 1. 자, 어딜까요? 어느 나라일까? 자, 어디까지 갔을까? 얘네가 주인공이 베트남까지 갑니다. 안남은 베트남을 말해. 실제 지명이야. 그래서 공간적이 전 아시아를 걸쳐서 공간적 배경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이렇게 해서 특징을 살펴봤고요. 자, 이하 감상은요. 내가 말했어. 군담소설과의 차이는요. 박시점과 임경업점. 임경업점 아직 안 배웠지? 우리 배울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웅소설인데 이 영웅소설들은 민족적인 영웅으로서 큰 활약을 해요. 비현실적인 이야기, 도수를 막 부려요. 그러면서 통쾌하게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소설은 말입니다. 민족적 영웅도 영웅담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전쟁으로 인한 고난, 역경, 이산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기 바래요. 그 다음에 스텝 1 개념 이해 80쪽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그 줄거리는 우리 지문을 보면서 할게요. 충분히 지문을 통해서 전체 줄거리를 잡을 수가 있어. 얘들아, 앞부분의 줄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서 요약해 놓은 게 아니라요.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서 넣어 놓은 거니까 이거 꼼꼼하게 읽어줘야 돼요. 자, 남원 사람인 최척. 남원은 조선에 있습니다. 조선. 자, 사람인 최척은요. 남자 주인공이야. 남자. 제자가 인형 인물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잘생겼어. 똑똑해. 부친인 친구인 장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자 심씨는 오경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 과부니까 오경은 아빠가 없어. 자,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좋아했어?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좋아해서 러브레터를 준 거야. 와,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상입니다. 적극적인 여자. 얘도 제자 가인이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집이 심지어 최척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심씨가 최척을 좀 못마땅해. 근데 오경 자기 딸이 좋아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 자, 그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자, 우리 줄거리를 좀 머릿속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잘 정리해보자. 최척, 남자 주인공, 오경 여자 주인공. 오경이 최척에게 편지를 보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혼담 주선이 오고 가서 약혼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외적의 등장. 일본이 쳐들어와요. 자, 요거 일본이 쳐들어오는 이 전쟁 이름이 뭘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외병의 침입. 자, 채팅창에 써주세요. 자,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자, 4글자입니다. 초성 퀴즈. 뭘까요? 갑자기 한국사 시간도 아닌데. 자, 중요해요. 임진왜란. 자, 큰 사건이 벌어지네요.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문에 헤어져. 왜냐? 아니, 남자니까 의병으로 착출이 된 거지.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산을 해요. 결혼도 못해. 결혼 날짜는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심씨는 잘됐다. 양생 부잣집한테 너 시집을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경은 탐탁지 않지.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목을 매달는 순간에 어머니가 본 거야. 그래서 내 딸을 죽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오경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요.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결국 제외를 합니다. 맞나요? 최척이 돌아와. 그래서 첫째 아들 몽석을 낳게 돼요. 몽석. 자, 사랑의 결실 몽석. 몽석은요. 오경이 태몽을 꾸는데 부처가 등장해가지고 아이를 점지해주는데 그 아이의 모습 등 뒤에 붉은 반점이 있었어. 자, 요거 나중에 중요한 기능으로 등장하는데요. 몽석의 등에는 큰 반점이 있었다. 붉은 점. 자, 나와서 행복하게 보내던 나날 그 중에 또다시 정유재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5년 뒤에 또다시 일본이 쳐들어와요. 이걸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 지어낸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 자, 정유재란 일본입니다. 일본이 또 쳐들어와서 끔찍하게 당합니다. 자, 그 끔찍한 일이 지금 지문에는 펼쳐져 있지 않은데 그냥 또다시 헤어진다라고만 나오지. 근데 실제로 그 전문을 살펴보면요. 되게 끔찍한 그런 사실적인 고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문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래요. 어디에 있다고? 인강자료실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외를 하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여러분, 내가 요 중간에 있던 그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자, 최척의 아버지가 있었고 오경은 어머니가 있었지. 자, 다 헤어지는데 최척의 아버지와 오경의 어머니는 어떤 절에 들어가게 돼요. 몽석은 어디 버려지는데 그 몽석을 스님이 구해와. 그 스님이 그 절에 있었어.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지. 우연성.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몽석은요 살아요. 남원에 있는 어느 절에서 잘 지내. 그러면 최척은 어디로 가냐? 여기서도 나오는데 지금 나 부분이 최척의 행로에 대한 거야. 최척은 어디로 가냐면 여유문이라는 조력자를 만나요. 명나라 장수야. 근데 이 여유문과 최척이 절친이 돼요. 얘가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말을 좀 배웠거든. 그래서 얘 집에 갑니다. 중국의 요흥이란 명나라로 가요. 그 다음에 오경은 외적한테 잡혀요. 정유재란 외란이 된 거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지. 외적 중에 도누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살생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불교 신자인데 원래 장사꾼이었는데 항로를 너무 잘 알아서 배를 잘 타니까 그 전쟁에 착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누와 오경이 절친이 돼. 오경은 남장을 하고 있었거든. 전쟁에서 살려면 이렇게 남장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도누는 오경을 보고 마음에 들어요. 오경이 똑똑하고 또 날쌔고 이러니까. 그래서 절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일을 시켜요. 도누는 나이가 좀 많이 많고 오경은 좀 나이가 어리고 친자식처럼 생각해서 집에 데리고 오는 거야. 자, 일본으로 갑니다. 어때? 장소가 확장이 됐지. 조선에서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각각 떨어져 지내는 거야. 그 부분이 바로 나와 단데요. 살펴볼게요.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어서 남원성에서 이제 물을 먹이고 있었는데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명나라 말을 좀 할 줄 알았고요.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가 입은 해를 이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세를 하소연한 뒤에 나 중국에 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명나라 장수는 불쌍히 여겨요. 인류애가 있어. 그래서 가련히 여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유문이라고 해. 나는 절감 요흥에 살아. 그게 중국 명나라야. 자, 거기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해.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얘들아, 이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사자성어가 지기지우야. 나를 알아주는 벗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도.
자, 직기지우가 중요한데 뭐 여기 좁은 땅에 있어서 뭐 하겠니? 나와 같이 친한 친구가 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최척에게 말 한 피를 주고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오고요. 최척은요,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해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 주는 거 있지. 우리 인물 성격 제시 방법 알잖아.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거기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최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활쏘기 잘하고 문장도 능했고요. 그리고 여유무는 최척을 매우 좋아했어. 그러니까 친구로서 좋아했다는 거야. 한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잤대요. 자, 요 정도로 친하게 지내면 같이 가야지. 자, 그래서 꾀를 냅니다. 최척을 전사한 병사 그 이름 대신에 자기 최척의 이름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인원수가 딱딱 맞으니까 국경을 통과해서 무사히 이제 요흥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지도 한번 그려볼까? 지도. 자, 조선 있고요. 일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있고요. 베트남 있어요. 그래서 남원이라는 곳에서 자, 여자 주인공은 나고야로 갑니다. 누구 따라서? 도누 따라서. 그 다음에 자, 중국 요흥. 이거 중국 명나라야. 명나라에 누구 따라서? 여유문 따라서. 남자 주인공 최척은 여유문 따라서 요흥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남이라는 곳에 있어요. 안남, 베트남. 베트남에 가서 자, 최척과 그 다음에 오경이 만나게 되는데요. 요거 지도 한번 그려놔봐. 자, 요거 지도 그려놓으세요. 너무 대충 그렸나? 자, 꼼꼼하게 그린 거야, 얘들아. 있을 거 다 있잖아. 남원, 요흥, 안남, 그 다음에 나고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오경은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도누 보세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아요. 장사꾼이에요. 항해 능숙해서 착출됐다. 도누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거 사줘. 하지만 오경은 흑흑흑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했지.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장육불, 불교적인 메이스가 있다. 부처가 등장해서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줍니다. 오경이 꿈에서 깨어나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어요. 왜냐? 부처님이 아들도 점지해주고 부처님 말은 틀린 적이 없거든. 그래서 버팁니다. 병자는 봄이었다. 자, 최척은 여기서 여러분 요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송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송우는요, 여유문이 오래 살지 못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최척은 의지할 곳을 잃었지. 아니, 친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 집에 더 이상 얹혀 살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신선을 찾아서 산을 떠나려고 그래. 산속에 묻혀서 살려고 하는데 송우라는 친구가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미신을 믿어? 신선 이런 거 없어. 나랑 장사를 하러 떠나자. 그래서 최척이 그래,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꿈꾸고 있군 이라고 하면서 송우를 따라가는데 이 송우가요, 평가원에서는 송유로 등장하고요, 또 다른 전문에서는 주라고 등장해. 다 똑같은 인물이야, 얘들아. 송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송우인데 송유, 주 다 똑같은 인물. 송우를 따라서 이제 장사를 하러 떠납니다. 그 장사를 하러 떠나는 데가 바로 안남이야. 그 안남에 가는데 안남 베트남, 일본 빼도 10여 척 같이 정박해 있었대. 자, 그러면 일본 하니까 어디 생각나? 그래, 도누랑 오경 생각나지? 얘네도 장사하러, 도누가 원래 장사꾼이었잖아. 안남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송우, 그 다음에 최척, 오경, 그 다음에 도누가 어디서 만나? 그래, 안남에서 만나요. 안남, 베트남이라고 했어. 그래서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습니다. 배가. 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자, 열흘 넘게 머물러 있었는데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요.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요. 물결이 잔잔했고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없었다. 이 부분은 지금 배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건데 배경이요, 좀 쓸쓸하고 고요한 느낌 들지 않아요? 왜 그래? 지금 가족이 헤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배경은요, 쓸쓸하고 고요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기억해. 고즈넉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고즈넉하다. 고즈넉한 배경이 사실적으로 묘사됩니다. 배경이 묘사되고 있어요. 자,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간간히 울음소리, 그 다음에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일본 배에서 왜 연부래? 오경도 불교, 그 다음에 도누도 불교 신자였지. 자,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대요. 누구 구슬픈 소리겠어? 바로 오경이겠지.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여 퉁소를 꺼내봅니다. 퉁소라도 불어야겠는 거야.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건 피리 소리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의 애처로운 빛, 얘들아, 하늘이 애처로운
그럼 빛을 띈대. 이거 뭐야? 자, 감정이 드러나는 거지. 하늘에 감정을 이입한 거야. 누구의 감정을? 그래, 최척의 감정을 이입해서 이렇게 서술한 거예요. 감정이 이입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수심에 깊대. 걱정이 깊은 거야. 누가 걱정이 깊은 거겠어? 그래, 최척의 감정이 지금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다.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더니 문득 이 퉁소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도 이제 서글프고요. 일본배에서 연부라는 소리가 그쳤네? 오경이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아, 어디서 익숙한데? 내 남편 퉁소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깜짝 놀란 거지. 자, 잠시 후 조선말로 중요하지. 지금 어디야? 장소가 베트남인데 조선말로 시를 읊었다는 것은 오경 아니면 최척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서 퉁소와 그리고 시가 등장하는데 이 시는요, 여러분, 최척과 오경만 알고 있는 시야. 그러니까 오경은 퉁소 소리를 듣고 내 남편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시험 삼아 시를 던져보는 거지. 자, 갑니다. 중략 부분은요, 83쪽 중간에 이런 시가 있는데 내가 중략에 있는 그 시를 가지고 왔어. 자, 지금 그냥 한번 봐봐. 딱히 필기 할 것 없거든. 자, 왕자교 퉁소 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비단빛 파란 하늘에 이슬이 자욱하니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면 그 깜깜한 안개 속에서도 복리산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는 시가 있었다는 거야. 이 시는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서로 둘만 알고 있으니까 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지. 최척과 오경이 서로를 알아보는 계기가 돼요. 이거 어디서 쓰냐면 퉁소와 시의 모든 기능이 이거야. 자, 최척과 오경이 서로를 알아보는 기능을 하는 게 퉁소와 시가 있다. 자, 시 없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가 막 들려와요. 최척은 놀라. 왜냐? 자, 보세요. 송우가 왜 그래? 이러니까 자,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요. 이렇게 말해.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야.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 아내 목소리랑 비슷하고 심지어 조선말이었지. 자, 혹 아내가 저 배에 있을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사람들도 의아하다라고 얘기해. 이윽고 해가 떠오르고요. 그러고서 다가갑니다. 조선말로 물어봐요. 왜냐? 자기 조선말 한 거 듣고 오경이 나오게 하려고.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 분명히 조선 사람이야.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타지에서 이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면 더없이 기쁠 것 같은데 자, 불러줄 수 있겠소? 라고 물어보니까 오경은 퉁소 소리를 들었다가 거기다가 이제 익숙한 가락인데다가 지금 배 조선말로 이렇게 건너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 아, 남편이구나 하고 바로 나가요. 뛰어내려왔다. 소리치며 얼싸안고 이게 누구야?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이 다 나와서 피눈물이 졌대. 자,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처음엔 친척인가 친구인가 했는데 부부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하늘이 돋고 귀신이 도왔다. 자, 이거 사자성어 기억하세요. 하늘이 도왔다. 천우신조. 천우신조가 이런 일이 없었다. 예전에도 신기하다. 자, 84쪽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84쪽 중간에서 이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 장모님 어떻게 되었어? 오경이 말했어요. 자, 나는 정신이 없어서 못 봤어요. 자, 그러면서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슬퍼하였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주우가 송유야. 송유가 누구야? 최척이랑 같이 있던 친구 있지. 그 친구가 이제 오경을 데리고 있는 도누한테 돈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오경을 데리고 오려 그래. 근데 도누는 인간적이야. 아니, 4년 동안 이 사람을 내가 얻었고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응? 친자식처럼 생각해서 지냈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사람을 팔아서 돈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심지어 자기 돈을 10냥이나 꺼내서 전별금으로 줘요. 전별금은 이제 이별할 때 주는 돈이야. 그래서 오경한테 돈을 주면서 잘 가라, 잘 살아라, 잘 가시오 사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진정한,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뒷부분의 줄거리는 이래요.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면서 만났잖아. 그래서 안남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자, 중국에서 살면서 누구를 낳냐면 둘째를 낳습니다. 자, 이산에서 이제 제외했지. 여기서 제외합니다. 제외해서 누구를 낳냐면 몽석을 낳아요. 몽선. 둘째입니다. 자, 몽석이 첫째, 몽선이 둘째. 그러면서 몽선을요, 중국인인 홍도와 결혼을 시켜요. 홍도는요, 사연이 있어. 무슨 사연이냐면,
이 홍도가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와 헤어졌어. 왜냐면 아버지가 조선에 그 전쟁에 착출돼서 나갔거든. 그러니까 조선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조선인이랑 결혼해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이제 조선인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여러분 전쟁 또 나옵니다. 마지막 전쟁. 명나라와 후금.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 되거든.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거지. 자, 명나라와 후금이 싸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 1, 2,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나라와 후금이 싸우는 전쟁이 펼쳐진다. 자, 칼이야 칼. 거기서 자, 명나라가 지원군을 요청하는데 조선이랑 명나라는 친했어.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조선에서 하필 누가 왔을까? 우연히? 그래요. 몽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다시. 이러니까 가족이 헤어지지, 이산되지. 잘 살고 있었잖아. 지금 누구랑 살고 있었어? 자, 최척과 그리고 오경 만나서 이 네 명이서 살고 있었지. 근데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최척과 누가 다시 만나? 몽석, 첫째 아들이 만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 조선으로 탈출을 합니다. 조선에 가는데요. 누구를 만나냐면 우연히 최척 등에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를 고쳐주는 사람이 홍도의 아버지인 거야. 여기서 홍도의 아버지와도 같이 만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남원으로 가요. 남원에 누가 있는데? 그치. 장인, 장모 다 있잖아. 아버지 있고 장모 있고. 그래서 그 절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 자, 남원의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아있는 이제 몽선과 홍도, 그리고 오경이 있지. 얘네 세 명 어떻게 돼? 최척이 포로로 잡히거든. 명나라가 지는 거야, 후금한테. 그래서 자, 조선병사로 출전하였던 몽석과 만나고 탈출해서 남원으로 가는데 오경도 몽선과 홍도와 함께 남원으로 돌아와서 재회를 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 많은 게 생략됐는데 오경, 몽선, 홍도 처음에 좌절을 하지. 왜냐? 아니, 명나라가 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좌절하는데 여기서 또 꿈에 누가 등장하냐면 장육불이 등장을 합니다. 장육불이 안 된다, 자살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남원으로 가거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조선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해적도 만나고. 하지만 오경은요, 일본 말도 할 줄 알지, 명나라 말도 할 줄 알지. 그러니까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또 조선배를 만나서 타고 옵니다. 순천에 도착해서 남원으로 갔더니 남원에 누가 있어? 남원에 남편 있지, 첫째 아들 있지, 그 다음에 며느리, 아빠까지 있지, 사돈까지 있지. 그러니까 다 죽지 않고 살아서 행복하게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야.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윗글을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 풀 시간 3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자, 1, 2, 3번까지 다 풀어보고요. 정답을 채팅창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1분 지났어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봐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오경이 먼저 연애 편지 줬죠. 적극적인 연애관. 뿔뿔이 흩어져서 그거 비극 맞아요. 전란 속에서 가족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 또는 공감을 할 수 있었다. 자, 조력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최척과 오경이 만나나요? 아니죠. 최척과 오경은요, 우연히 만납니다. 통소와 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보고 최척이 찾아가는 거죠, 오경의 배에. 조력자들, 여유문과 송유, 그 다음에 도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남에 가기까지의 조력을 하지만 오경과 최척의 직접적인 만남의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류에는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제 돈을 서로 주면서 이제 서로 만나게끔 도와주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개입 자체가 얘네를 제외하게 한다는 틀렸다. 통소와 시를 통해서 우연히 만난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보편에는 있다. 보편적인 인류에는 있다. 그 다음에 5번 괜찮지? 자, 의지 이런 거, 사랑 이런 거 교훈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는요. 전쟁은 역사를 순환이고 이건 역사를 반영한 건데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 그 다음에 유랑과 그리고 귀향의 그런 서사적인 이야기가 있고 공간적인 배경이 있고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선 개인의 이런 인간적인 배려 그리고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또한 이런 것도 볼만하다라고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철저하게 시를 읽고 한숨까지 내신 것은 시가 오경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게 아니라요. 이 남편과 그 최척과 자기가 알고 있는 둘만의 시를 일부러 이렇게 읊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알아보라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보기. 자, 기울옥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이한 만남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개심을 이제 깨부수고자 영웅의 활약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소설은 그렇지 않고 고통과 그런 고난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다. 그랬을 때 정답 2번이죠. 이거 틀렸지? 왜냐? 영웅적인 활약상이 아니야. 자존심 고취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고통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군담 소설과 다른 최척전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나머지는 맞고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뭐냐면 과제북 15번 212쪽에 정답 2개를 골라주세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야. 추적적 문제인데 정답이 2개 고르시오가 없지. 근데 정답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고를까봐 미리 알려줍니다. 자, 15번 과제 정답 2개 골라서 채점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